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을 지루한 과학, 재미없는 과학에서 구해드릴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시던 시간이 왔습니다. 사실은 물리 파트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름만으로 모든 걸 압도하는 양자역학,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만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정말 어려운데요. 재밌고요. 재밌는데 어려워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매력이죠. 바로 이게 현대 물리학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물리 2까지 공부해도 양자역학 안 나와요. 상대성 이론 안 나옵니다. 왜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점점 인류가 똑똑해지고 있지 않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조금씩 점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도 일반 상대성 이론, 특성성 이론 있지 않습니까? 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대체 뭔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상 그냥 들어는 봤어. 근데 뭔지는 몰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전기와 자기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맥스웰 방정식으로 빛의 정체를 밝히는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빛이 과연 뭘까? 이거 정말 대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입니다. 여러분, 빛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빛의 본질에 대해서는 머나먼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이 있었는데요.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 그리고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죠. 일단 스타트는 인류가 낳은 위대한 과학자가 합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이죠. 17세기의 뉴턴은 빛이 입자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빛은 입자다. 입자는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은 알갱이입니다. 뉴턴은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도 빛 알갱이가 막 섞여 있어서 여러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섞여갖고 다양한 색으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한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뉴턴과 동시대에 살았던 하이언스라는 네덜란드 과학자가 있었는데 뉴턴보다는 조금 생소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동은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데요. 빛에다가 빛을 쐈을 때 사방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싹 지나가니까 요거는 입자가 아니다, 파동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당시에는 빛이 입자라는 뉴턴의 의견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그렇게 빛의 입자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걸 뒤집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빛은 더 볼 것도 없이 파동이다. 이렇게 논란을 잠재워버린 역사적인 실험이 등장한 건데요. 정말 유명한 실험이에요. 바로 19세기 초에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한 이중 슬릿 실험. 과학이 생긴 이래로 정말 수많은 실험이 있었는데요. 빛의 이중 슬릿 실험은 언제나 레전드 실험으로 손꼽힙니다. 정말 과학자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이해하려면 먼저 파동의 성질을 좀 아셔야 됩니다. 빛이 파동이라고 하려면 파동이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제가 간단한 실험으로 파동의 특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로폰 막대로 치면요, 한쪽에 파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막대로 다른 쪽에도 또 파동을 만들어요. 그럼 이 두 개의 파동이 합쳐집니다. 보이시죠? 파동의 모양이 어떻죠? 굵어졌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굵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형태가 나타납니다. 두 파동의 범위랑 방향이 같으면 진동이 더 커지고요. 범위랑 방향이 반대면 서로 상쇄돼서 진동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파동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파동끼리 만났을 때의 이런 간섭 효과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이중슬릿 실험을 이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한 이중슬릿 실험은 빛을 스크린에 통과시키는 실험입니다. 슬릿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란 틈을 말하는데요. 이 슬릿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중슬릿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군데가 뚫린 금속 스크린에 빛을 쏴서 뒤쪽의 벽에 어떤 무늬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벽에는 슬릿 모양 그대로 딱 두 줄의 밝은 선이 보여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진해졌다 흐려졌다 하는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타났습니다. 네, 일반인의 머리로는 이게 해독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과학자들은 이게 무슨 무늬인지 보자마자 알았어요. 바로 파동의 패턴이죠. 여러분도 아까 저랑 실험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물결이 정말 잘 보였던 데가 있고요. 잘 안 보였던 데가 있습니다. 요게 벽에 가서 닿는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파동이 강해지는 쪽에는 밝은 줄무늬가 생기고요. 파동이 약해지는 곳은 비교적 어두운 줄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빛이 입자라면은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무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중슬릿 실험은 빛이 파동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실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생겼어요. 이렇게 정리되는 줄 알았던 빛의 정체가 또다시 미궁에 빠집니다. 빛이 파동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바로 광전 효과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광전 효과라는 건 금속 같은 물질에 빛을 쪼이면 금속 내부에서 돌아다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는 그냥 빛을 쪼이니까 희한하게 전기가 흐르더라,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현상이죠. 토마스 영의 실험을 보면 빛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파동입니다. 그런데 파동이라는 건요, 세기가 세지거나 진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커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빛을 금속에 오래오래 쪼여주면 파동의 진동수가 작아도 금속의 에너지가 흡수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전자가 튀어나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씩 넣어도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그게 충분히 돈이 쌓여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해도 빛의 진동수만 충분하면 전자가 바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진동수가 작으면 아무리 빛을 오래 쪼여줘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파동의 특성만 가지고는 광전 효과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과학자들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를 밝혀놓으면 하나가 설명이 안 돼.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다 된 게 아니야.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제가 참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하는 대사인데요. We'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약간 가래가 좀 끓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한 명의 젊은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희대의 천재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에게 입자의 성질이 있다고만 하면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광전 현상이 쉽게 설명된다고 말했어요. 빛이 그냥 알갱이라면 빛의 진동수가 클 때 이 입자의 에너지도 같이 커져서 금속의 전자를 탁 쳐가지고 내보내는 거다. 마치 당구 치듯이 라는 거죠. 파동으로는 해석할 수 없던 것들이 순식간에 이걸로 해결되는 겁니다. 광전 효과를 잘 설명한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이론을 저희가 상대성 이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이걸로 상을 받았어요. 왜냐? 아직도 상대성 이론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이걸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은 입자라는 거야, 뭐야? 결론이 어떻게 났나 궁금하시죠? 과학자들은 결국 빛이란 건 파동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입자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빛은 두 가지 다 입자이자 파동이고요. 두 가지 다 아니기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말이 바로 빛의 이중성입니다. 네,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하다.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여태까지 들었는데 결론을 안 내주잖아요. 그죠? 왜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거야? 뭐가 이중성이야? 우리의 뇌는 결론이 안 난 상태를 굉장히 싫어해요. 네, 우리는 좀 깔끔한 걸 원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을 한 거고 그 이상의 무언가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죠. 현재 우리의 인식 체계로는 빛이라는 건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그나마 최선인 거예요. 네, 무엇보다 이런 이중성을 인정하고 접근을 했더니 나쁘지 않게 자연현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빛의 이중성을 받아들이면서 과학자들은 또 다른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혹시 빛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이렇게 이중성을 가진 건 아닐까? 그러니까 빛은 입자야, 아니야 파동이야, 아니야 둘 다야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 바닥에 있는 이 모래 알갱이는 입자야, 아니 파동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빛의 이중슬릿 실험처럼 아주 작은 전자를 또 이중슬릿에 통과시키는 전자를 이용한 이중슬릿 실험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자, 여러분 전자는 명확한 입자입니다. 빛처럼 얘는 도대체 뭐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입자로만 알고 있던 전자입니다. 실제로 전자는 우리가 광집계라는 걸로 하나를 이렇게 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입자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파동 특유의 간섭무늬, 간섭 효과가 패턴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뭐야? 전자도 입자가 아니야? 결국 빛도 전자도 입자와 파동 둘 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놀라운 문장으로 한번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이루는 입자들 또한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파동, 전자 파동, 그러면 연필도 파동, 고양이도 파동, 여러분도 파동, 나도 파동. 그냥 우리의 몸을 파동의 복잡한 결합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인 세상에서만 살던 인류가 입자와 파동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이 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한 세상. 야, 딱딱 맞네. 야, 이게 상식이지. 이런 세상에 살던 인류가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원자와 전자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의 법칙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미시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학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해집니다.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이 방송 시작부터 저희는 바로 이 양자역학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아마 양자의 뜻을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양자는요, 뭐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양이 많다 적다 할 때 그 양, 그 다음에 입자라고 할 때 자,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물리학에서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양을 물리량이라고 하는데요. 속도, 온도 뭐 그런 거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물리량이에요. 뭐 그전에는 원자나 전자 같은 입자는 따로따로 띄엄띄엄 있어도 속도나 온도 같은 물리량, 뭐 1, 1.1, 1.11, 1.111 뭐 이런 식으로 빈 곳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값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큼직한 세계에선 연속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러한 물리량조차도 미시세계로 들어갔더니 마치 입자처럼 1, 2, 3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띄엄띄엄한 값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연속이고 뭐가 띄엄띄엄 있어? 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야, 재밌다, 쉽다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 얘기입니다. 축구하는데 잔디가 안 좋아? 좋다고 생각하면 돼. 양자역학, 양자가 뭔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익숙해질 겁니다. 자, 이 사진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사진이죠. 양자역학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사진입니다. 바로 1927년 10월에 있었던 5차 솔베이 회의 참가자들의 사진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사진을 보면 누구든 가슴이 웅장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진에 있는 29명 중에서 무려 17명이 노벨상 수상자라는 걸 알고 보시면 왜 지상 최고의 정모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 막스 플랑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루이 드브로이, 에르빈 슈레딩거,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처럼 양자역학과 관련된 지상 최고의 과학자들이 전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5차 솔베이 회의가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가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닐스 보어라는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의 과학자가 들고 나온 아이디어라서 코펜하겐 학파 해석, 코펜하겐 해석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코펜하겐 학파와 아인슈타인이 경론을 주고받으면서 수많은 일화가 탄생합니다. 도대체 코펜하겐 해석은 무엇이고 회의장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시세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고전역학은 물체의 상태나 현상을 정확한 위치나 속도 값으로 딱 찍어서 계산합니다. 원인이 정확하게 있으면 결과도 인과관계에 의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는 거시세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미시세계에서 측정해야 하는 대상이 너무 작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뭐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려고 빛을 쏘거나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작디 작은 측정 대상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관측 행위 자체가 대상의 위치나 운동량 값에 영향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관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이럴 확률, 저럴 확률 다 따져서 최대한 예측하고 묘사하는 것 정도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미시세계는 불확정성과 확률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자연을 확률로 이해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과학자가 돼가지고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었겠죠. 과학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많으신 설명충 닐스 보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 말도 받아쳤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더 쌓여졌겠죠. 그렇게 학회가 끝났을 때 둘의 대결은 보어의 판정승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마음도 사실 이해를 못할 건 아닙니다. 지금 들어도 난해한 코펜하겐 해석이 고전 물리학 끝물이었던 그때는 정말 더 이상하게 보였을 수 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라 슈레딩거라는 천재 과학자 역시 양자역학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향이라는 양자역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사고 실험까지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양자역학 찬성파를 공격하려고 만든 사고 실험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예시가 됐어요.
이렇게 현대 물리학의 근간인 양자역학은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했던 고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년째 별다른 이견이나 오류 없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양자역학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자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는 거의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나 LED나 레이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대표적인 양자역학의 산물들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 스마트폰들 정말 조그맣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작은 세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이 지금의 현대사회를 가능하게 했다고 해도 무방한 거겠죠. 이렇게 현대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양자역학과 함께 다른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고 있는 또 다른 기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아인슈타인의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상대성 이론 덕분에 우리가 길치여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GPS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그 정보가 실제로 받았을 때 위성에서 시간과 지상에서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시간 보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시간이니까 오차가 생기겠죠. 거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 이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만 보면 특수가 일반보다 더 특수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하는 이론이라서 상대적으로도 단순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온 우주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을에서만 전교 1등 해. 이거 쉽겠죠? 근데 전 세계 전교 1등 해. 전 세계 1등. 이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만 내가 1등을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무슨 내용인지 그나마 정말 심플한 입문용인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하는데요. 하나는 갈릴레이가 말한 상대성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조그만 통통배, 멀미도 좀 나고 내가 배를 타고 움직인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배 말고 유유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커다란 크루즈선 같은 걸 타고 있다고 칩시다. 배가 좌회전도 안 하고 우회전도 안 하고 일직선으로만 쭉 움직여요. 그런 배 안에서 내가 식사도 하고 복도도 걸어 다니고 잠도 자고 책도 보고 했다고 칩시다. 그때 작용하는 물리 법칙이 배가 멈춰 있을 때랑 다를까요? 아니죠. 아마 상상만 해보셔도 선실 안에서는 배가 멈췄는지 움직이는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똑같은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적어도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의 또 다른 조건은 뭘까요? 바로 빛의 속력은 언제나 같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리게 보이거나 빠르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의 속력과 관련해서 엘버트 마이클슨과 에드워드 몰리라는 분이 마침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빛의 매질을 찾아내려고 한 실험이었어요. 매질이 뭐냐면 파동이 전달되는 물질이에요. 물결이라는 파동은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죠. 소리라는 파동 어떻습니까?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죠. 그런데 빛은 어떨까요? 빛은 진공에서도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공기는 아닌 것 같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가상의 매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상의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마이컬슨과 몰리는 에테르를 찾으려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빛의 매질은 없다. 예를 들어 이제 좀 배를 타고 가더라도 파도가 어디로 치느냐에 따라서 배가 좀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에테르라는 게 있으면은 빛이 좀 빨리 가거나 느리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향에서도 빛의 속도가 똑같아. 원하던 에테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히 실패한 실험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못 찾았다. 에테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한 이 실험이 오히려 물리학적으로는 엄청난 성과가 됐고 결국 두 분이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타십니다. 앞에서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이 완성한 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우리가 늘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관찰자마다 다르게 관측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공간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이론이죠. 각종 영화의 소재로 쓰이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정말 너무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시간과 공간, 다시 말해서 시간과 거리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실 빛의 속력이 어디서나 같다는 대전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력의 공식 기억나시나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즉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속력이 같다고 한다면 시간이나 거리 중 하나의 값이 달라졌을 때 다른 값도 필연적으로 같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나가 딱 고정됐어. 그럼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시간 지연이라는 게 뭐냐면요.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빛을 위로 쏜 다음에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관찰한다고 칠게요. 우주선 안에서 볼 때 빛은 우주선의 높이만큼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주선 밖에서 볼 때는요. 빛이 그림과 같이 사선으로 이동해서 우주선의 높이보다 먼 거리를 이동하겠죠. 그런데 빛의 속력은 우주선 안에서 보든 우주선 밖에서 보든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긴 거리를 더 긴 시간에 걸쳐 갔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속력이 같으니까 거리가 길어졌어요. 그럼 시간도 길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더 길다. 즉 더 느리다는 것이죠. 이를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길이도 시간처럼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에서 어떤 별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우주선 안의 시간은 바깥보다 느리게 흘러가겠죠. 하지만 우주선 안에서는 자기가 느려진 게 아니라 바깥의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간 게 됩니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지구에서 별로 이동하는 거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면 거리도 줄어듭니다. 즉, 우주선 입장에서는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가 수축되는 것이죠. 이걸 길이 수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 시공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여러 사례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화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 예시로 든 우주선으로 말씀드리면 우주선이 V라는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었잖아요. 수학적으로 그 V가 빛의 속력에 가까워질수록 시공간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은 대부분 빛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느리죠.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저런 현상을 체감하긴 힘든 겁니다. 시공간 개념을 뒤바꾼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10년쯤이 지난 후에 아인슈타인은 또 하나의 엄청난 이론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일반상대성 이론인데요. 이 일반상대성 이론은 기존의 중력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니까 사과가 떨어지고 지구와 달은 서로 잡아당기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뭘 끌어당기는 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력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그저 시공간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주의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주의 시공간을 스타킹에 한번 비유해보자 이겁니다. 질량이 큰 천체가 넓게 편 스타킹 위에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죠? 스타킹이 푹 패이겠죠. 그러면은 질량이 작은 천체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푹 패이는 정도가 덜하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우주의 시공간이 스타킹 같다는 건 아니에요. 3차원 공간의 왜곡을 묘사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질량이 큰 천체 때문에 이 왜곡된 공간, 스타킹으로 만들어진 이 면이 푹 파였어요. 근데 어떤 물체가 다가온다고 칩시다. 그 물체가 그냥 공간을 이렇게 따라가기만 해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천체가 푹 파놓은 그 구덩이를 따라서 방향을 바꾸면서 천체 주변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를 천체가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저 시공간이 휘어서 휘어진 이 구덩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물체가 흐를 뿐입니다. 뉴턴의 중력은 지구에서 문제가 없어요. 물체가 물체를 잡아당긴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거시적인 우주로 나가면요. 여기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진다. 뉴턴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당기려면 질량이 있어야 돼요. 즉, 질량이 없는 물체는 중력 영향을 받지 않아요. 빛이 만약에 중력 영향을 안 받는다면 뉴턴이 맞죠. 왜냐? 질량이 없으니까 중력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빛이 중력에 맞춰서 휩니다. 즉, 시공간을 따라 휘는 거죠. 빛이 휘는 걸 실제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관측했기 때문에 결국 아인슈타인이 맞다는 게 밝혀졌죠. 그때 신문에 막 대서특필됐어요. 뉴턴 역학은 무너졌다. 아인슈타인의 승리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단순히 공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빛은 직진 운동을 하는데요.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서 크게 왜곡된 공간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 공간을 따라 운동할 겁니다. 본의 아니게 아인슈타인 말대로 휘어져서 더 긴 거리를 진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빛은 항상 속력이 같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길어진다는 것, 시간도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느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질량이 말도 못하게 극단적으로 큰 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천체 때문에 시공간이 엄청나게 푹 패였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느리게 흐를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나게 패여서 빛조차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조차 없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블랙홀입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은 아닌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접하게 되면 약간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왜 학교에서 여전히 뉴턴의 중력, 뉴턴 역학 이걸 왜 배우고 있는 거냐?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그냥 지구 정도 스케일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데는 뉴턴의 중력 법칙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 정도 스케일이 되면 빛을 발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이런 정도 현상을 설명하려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워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과학의 근본 물리학 첫 번째 시간 뉴턴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시간 아인슈타인까지 숨가쁘게 달려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마무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공부는 이제 시작이에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원자 이야기와 함께 주기율표 그리고 화학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